모두에게 정중하되 누구에게도 쩔쩔매지 않기 위하여. 나와 관계 사이의 균형, 신뢰와 불신 사이의 균형, 경계와 허용치 사이의 균형, 혼자의 외로움과 관계의 괴로움 사이의 균형.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찾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했다. 이건 관계에 관한 책이자 균형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저자는 밝히고 있네요. 오늘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연 작가 다산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게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사실 고민들이 내 삶에 꽉 차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에 꽤 자신이 있었다. 그건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연애는 마음을 잘 다루는 줄 알았던 나의 옹졸한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에 확신이 차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상대가 감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내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겐 무례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흠없는 인격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불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관계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상대의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물을 수 있었고, 내 행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도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자신을 되찾는 대신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자신은 없지만 조금 덜 애쓰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금 더 나답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네, 정말로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로망의 개인적 취향. 네, 제목이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 타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네, 너무 재밌네요. 갑자기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발리에서 느끼셨군요. 아마도 그 전남 강진에 이제 유배되어 학문에 전념했던 그런 생활이 그런 떠오를 만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와, 이 부분이 굉장히 대꾸를 이루면서 인상적인데요. 저도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많이 생각해 본 대목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대목을 다시 낭독을 해보고 싶은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맞아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에게 자, 우리 같이 뭐 놀자,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같이 뭐 해보자, 이렇게 자꾸 제안하는 것도 신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읽고 로망의 개인적 취향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로망이 있고 로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쁨을 흉내내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저자가 말하는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는데 저도 오늘부터 하루를 투자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고독은 각자의 목. 이번 제목은 좀 약간 외로운 느낌인데요. 가을 느낌을 좀 많이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고독은 각자의 목. 나는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말을 싫어한다. 너무 냉소적이고 방어적인 표현이라 그렇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고 싶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혼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어느 순간엔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옆에 누군가가 있건 없건, 잠자리에 눕는 순간, 길을 걷는 순간, 밥을 먹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혼자인 순간과 마주하고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 마음의 싱크홀은 동호회 15개에 가입해도 애인 7명을 동시에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계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혼자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 고독이 있는 것이다. 혼자의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기도 하고, 인생은 결국 혼자고 인맥보단 치맥이라며 관계를 폄하하기도 한다. 인맥보다 치맥이라는 말은 정말로 제가 최근에 들어본 표현 중에 가장 신선한 표현인 것 같아요. 작가님 존경합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근원적 고독으로 인한 허기와 결핍은 타인과의 관계로 채워질 수 없고, 고독으로부터 도망친다 해도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관계를 통해 기쁨을 찾으면서도 혼자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며 혼자를 채우는 법을 알아가야 한다. 어차피 혼자라며 쓸쓸해하지도, 나만의 외로움일 거라 착각하지도 말자.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도 각자의 고독을 이겨내고 있다. 사람은 고독하기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기에 성장한다. 기초 믿음의 회복. 대학교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작게 사인회를 열었는데,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면 공허하고 외로워요 라고 말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뒤이어 함께 온 친구가 또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친구들과 있어도 외로워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해결책이면서 왜 섬처럼 머무르며 같은 고민을 하는 걸까? 함께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이들. 그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테다. 타인에 대한 본능적 신뢰감은 기초 믿음이라 부르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타인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조건적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친밀감을 공유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초 믿음은 다양한 이유로 손상될 수 있지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애착은 학대와 방임, 거부 외에도 조건부 애정으로도 손상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본인의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혼자가 위태로운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갈망하며 제2의 양육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고, 타인을 올가매면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을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믿음은 영원을 맹세하거나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 관계에 대한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상대에 대한 억압을 만들고 실망에 더 취약하게 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나 절대적인 하나됨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이다. 우리는 이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관계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고,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 듣게 된 노래에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는 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늘 좋아하는 노래가 존재하듯이, 곁에 머무는 이들은 변하겠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 늘 변하지만 멀리서 보면 늘 그대로다. 그러니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보기. 종종 왜 책을 쓰게 됐냐는 질문을 받는다. 고3 시절 버킷리스트에 내 이름으로 책 내보내기가 있었고, 대학 시절 자신의 진로를 쓰는 리포트에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썼다. 하지만 작가로 먹고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서 회사에 들어가 남들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는 남들처럼 사는 게 녹록하지 않았는데 이럴 바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겠다 싶었다. 진로를 고민하며 워크넷에서 적성검사도 해보고 신림동에 있는 무당도 찾아가 봤지만 책을 쓴 이유는 결국 그냥이었다. 네, 재밌네요. 그냥이라는 말이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요즘 사람들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책을 쓰려는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블로그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냥입니다. 정답이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이 말하길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한다.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남자는 여자의 욕망을, 여자는 남자의 욕망을, 그런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만 살피다 보면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무뎌진다. 그래서 그냥이라는 감각은 소중하다. 누구의 욕망도 아닌 온전한 나의 욕망이기에 우리는 그냥이라는 감각에 귀 기울이며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을 그냥 해봐야 한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망하지 않은 내 나름의 비결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은 세우는 게 좋다. 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과 어떤 제2의 플랜 B를 세워놓지 않고는 아마 좀 무모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이 모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무계획인 것도 책임이 따르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었기에 넉넉하진 않지만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일이 있을 때는 돈을 벌 수 있으니 좋고 없을 때는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돌아갈 다리에 불을 지르는 결의도 필요하겠지만 M1 다리에 불을 지를 필요는 없고 눈물 젖은 빵보다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그 일을 오래 해나갈 수 있다.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버틸 자금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단기간에 모든 열정을 불태워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루틴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는 게 좋다. 네. 단거리 선수보다는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관찰한 바로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고 꾸준하게 진지하게 하면 망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잘 안 된다 해도 다른 길을 가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한 가지 꿈에 장렬히 전사할 필요는 없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퇴로는 열려 있다. 우리에게 안전한 포기보다 필요한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물론 선택도 책임도 각자의 몫이다. 다만 그냥 해보고 싶은 일에 용기가 필요한 이들이라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모쪼록 이 글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게 낫다. 짐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네. 눈물 젖은 빵보다는 영양가를 골고루 갖춘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조바심 내지 않기. 내가 질색하는 게 있다면 후회하는 일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책을 세웠는데, 그건 후회에 관한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었다. 네. 오답 노트는 보통 그 입학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공부 영역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후회에 대해서도 오답 노트를 적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이고 지혜를 배우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니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적어보니 늘 반복한 후회가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조바심이 그랬다. 분명 청춘이었던 20대 내내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엔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 하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엔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다 보니 새로 바뀐 나이는 늘 부담스러웠고,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맙소사 23이라니 같은 글을 쓰며 탄식하곤 했다. 정말 이런 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맙소사 23이라니. 그때는 이제 23이 굉장히 어른으로 느껴질 수 있죠. 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23이라는 나이는 다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새로운 봄과 같은 계절의 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물론 그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떤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러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보니 20살의 애됨이 보였고 26이 되어보니 23의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 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은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와, 정말로 힘이 되고 용기가 나고 감동적인 문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문구는 정말로 힘이 돼요. 사람들이 내게 자주 했던 질문 하나. 에세이 작가를 오래 하지 못하며 어떻게 할 건가요? 한결같은 나의 대답은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 되죠. 네, 정말로 현명한 대답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당장은 새로운 직업을 갖기 어렵지만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당신의 시작을 위해 시간을 주자. 삶은 망설이기엔 너무 짧고 조바심을 내기엔 너무 길다. 네. 책 오른쪽에 조바심 처방전을 받는 약국의 풍경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네요. 이제 손님이 조바심이 들어요 라고 하자 약사 선생님은 지금 나이에서 3살을 빼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어렸던 것 같아요 라고 손님이 대답합니다. 다시 약사는 3년 후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조바심 처방전입니다. 지금의 나는 3년 후 미래에 나 자신이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젊으며 멋있고 활동적이며 아주 젊고 어린 그리고 청년과 같을 것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마음을 물어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친구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견디며 사는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 나는 뜨끔했는데 나 역시 친구의 고민에 나도 그랬다. 다 그렇게 산다. 힘내라 라는 식으로 답하곤 했다. 내 딴에는 해결책이 바라며 한 말이었지만 당시 친구의 표정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의 저자 해럴드 쿠슈너 역시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들은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자신도 20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위로를 해왔었다고. 알고 보면 위로와 공감의 실패는 참 흔한 일이다. 왜 공감은 어려운 걸까? 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위로를 할 수 있는 걸까?
당신이 옳다에서 정혜신 박사는 타인의 고통을 들을 때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문제를 내보겠다. 아이가 만약 친구와 다투고 왔다고 쳐보자. 여기서 어떤 말이 공감을 위한 말하기라 생각하는가? 1번. 너는 누굴 닮아서 맨날 싸우니? 2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3번. 왜? 뭐 때문에 싸웠어? 다른 친구는? 4번.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아마도 우리는 이 중 하나의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다. 그럼 공감의 이야기는 뭐였을까? 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듯한 네 가지 유형의 멘트네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럼 공감의 이야기는 뭐였을까? 사실 여기까진 페이크였으니 상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는 말이었다. 위로나 조언이 필요할지라도 우선은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하는 거였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신 상대에게 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곤 한다. 그래서 이 쉬운 질문을 하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그런 말들 속에서 자랐으니까. 다른 이들도 우리의 마음을 물어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상대의 마음을 묻는 건 맨 나중으로 미뤘다. 충고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다. 책이 있고, 훌륭한 강연이 있고, 명언이나 좋은 글귀는 SNS에 넘쳐난다. 그 말들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 남들도 다 힘들다. 다 그러고 산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것 뿐이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말이 아닌 존재의 위로였다. 그러니 만약 힘든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해결책을 주는 대신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어주자. 네 마음이 그랬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대의 마음을 수용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감받았을 때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하길 진정한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이론은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존재의 무게를 담아 그 마음에 머무르는 일이었으니 그 진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일 것이다. 네,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취객이 난동을 부려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막무가내인 취객을 꼭 안아주며 토닥여 주었다. 그러자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취객은 금세 누그러져 청년의 어깨에 고개를 떨궜다. 화난 줄 알았지만 사실 어른도 아이처럼 안아달라고 외치는 중이었는지 모른다. 네,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마음을 물어주세요라는 이 챕터에서는 상대방에게 해결 방법이나 조언을 던지라는 것 대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이 괜찮은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물어주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허울 없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꼭 안아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정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의 씨앗 뿌리기. 종종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도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점점 차이가 생기니 예전과 달리 거리감이 생기고 때론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 이건 꽤 흔한 고민인데 내가 제시한 해결책은 일단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였다. 영국의 시인 세뮤얼 존스는 새로운 친구를 계속 사귀지 않는다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홀로 남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삶의 단계마다 자연스레 변화하기에 우정은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는 일이 쉽지는 않다. 가까워졌다고 믿었는데 쉽게 멀어지기도 하고 좀처럼 거리가 좁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건 역시나 어렵다며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는 본래 쉽게 빚어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같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시간을 누적시키며 관계를 지속했다.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우정을 새로운 관계에서는 금세 발견하지 못해 실망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저 긴 안목을 갖고 관계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답이 되어준다. 어떤 관계는 싹도 트지 않고 사라질 테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라는 자양분이 더해져 깊은 유대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편견 없이, 실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두름 없이 관계의 씨앗을 심자. 우리를 지켜줄 관계의 울타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언제 한번 보자는 말을 이번 주에 보자로 바꾸면 된다.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는데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다정해질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일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버텼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자책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친구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사실 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그가 도태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의아했다. 왜 그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는 흔한 위로조차 낯설어 했을까? 이건 일종의 징크스인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경기에 이긴다고 믿는 운동선수처럼 불안과 자책을 동력으로 성취를 얻고 나면 불안하고 자책해야만 성취를 얻을 거라 믿게 된다. 네, 굉장히 놀랍네요. 보통 머리를 감지 않고 시험을 보면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빨간색 옷을 입으면 경기에 승리할 것이다. 이런 징크스처럼 말이죠. 불안과 자책이 마치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없이는 성취를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움켜쥐고 어딘가로 떨어져 버릴까봐, 도태되어 버릴까봐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질책한다. 행복하고자 성취를 갈망했던 이들은 성취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정말 도태되는 걸까? 자책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걸까? 예전에 나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어설프고 이룬 것 없는 어른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고민하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다. 그러다 문득 나를 위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일을 했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다. 내가 불투명한 날들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자책이 아닌 너그러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도 성취를 택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장기전이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딱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도 된다. 이해해도 된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네, 마지막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정함을 잃어버린 채 타인에게 친절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다정함으로 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을 발췌하며 오늘의 독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랐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네,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를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평화주의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만만하지 않도록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